국내에서는 이 사족 로봇 쪽에 사실 이족 로봇도 연구를 하고 계신 하지만 이쪽에 그 최고 전문가이신 박혜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박혜원 교수님은 지금 뭐 아주 간단하게 그 설명을 드리면 그 미시간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닥하고 그 다음에 연구원 생활을 그 이후에 직후에 MIT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MIT 때 특히 이제 그 김상배 교수님하고 치타 로봇 개발을 직접적으로 많이 하셨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같은 분야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2017년부터는 UIUC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셨고요. 그러다가 이제 19년에 이제 카이스트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정말로 가장 그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그쪽을 연구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카이스트의 박혜원이고요. 지금 현재 그 휴보랩이라고 이제 오준호 교수님이 파운드하신 그 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박정현 교수님이 처음 발표는 이제 보행 로봇 그리고 특히 이족 보행 로봇에 대해서 그리고 하드웨어와 그 제어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족 로봇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박정현 교수님이 워낙 그 개괄적인 내용을 정말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개괄적인 내용보다는 좀 더 이제 그 기술적으로 깊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족보행 로봇의 그 제어를 어떻게 하냐, 그거를 이제 제 연구 좀 위주로 좀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아까 제 소개는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 소개는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한 연구를 좀 보여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요게 이제 물고기 로봇인데요. 제가 석사 때 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크기는 약 길이가 1m 정도 되고 속도는 한 0.10m/s 정도로 헤엄칠 수 있는 로봇이고요. 석사 이제 2년 동안 만든 로봇입니다. 그리고 제가 박사 때 했던 로봇이 이제 이족 보행 로봇 웨이블이고요. 그래서 이 로봇의 특징은 앞에 이제 장애물이 안 보이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전 센서가 없어가지고 장애물을 이렇게 눈을 감고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눈이 안 보이고도 큰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는 것을 봅니다. 좀 슬라이드가 꼬였네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미시간에서 박사학위를 할 때 했던 연구인데 여기 이 로봇을 만들 때 이용된 이 개발된 기술들이 아까 박재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에질리티 로보틱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 그 로봇을 만드는 데 이제 쓰였습니다. 그래서 요 로봇을 설계한 친구가 조나선 헐스트라는 친구인데 그 에질리티 로보틱스의 지금 아마 대표일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시간에서 졸업을 하고 이제 미국 MIT로 이제 제가 포닥을 갔는데 그때 만든 로봇 MIT 치타 로봇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그 비전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더 센서라고 해가지고 레이저 스캐너가 있어가지고 이 레이저 스캐너가 장애물의 높이와 위치 같은 것을 계산을 하고요. 이 계산된 장애물의 위치, 높이 정보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아까 박재현 교수님이 이제 최적화를 푼다고 그랬는데 최적화 기법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장애물을 뛰어넘는 이런 로봇의 모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로봇이 이제 잘 뛰다가 그 장애물이 이제 발견이 되면은 우선 라이더 센서로 스캐닝을 하고요. 이 라이더 센서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라는 걸 주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로봇의 상대적인 그 장애물의 위치와 높이를 계산한 다음에 그리고 그 장애물의 그 거리에 따라서 자기의 이제 스텝 사이즈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딱 왔을 때 자기가 뛰기에 알맞은 위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해서 아까 박지원 교수님 말씀하신 MPC라는 모델 예측 지역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제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높이에 맞게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모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컴퓨터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를 통해서 푸는데,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이런 수많은 계산을 통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트래젝토리를 한 번 구하는데 100번 정도 연산이 필요하고요. 연산 한 번이 한 1ms 정도 필요하니까 한 100ms, 그러니까 0.1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점프를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보행 로봇들을 만들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 세대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성룡입니다. 성룡, 제키 찬. 그래서 성룡이 영화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다양한 모션들을 통해서, 일명 파쿠르라고 그러죠. 그 악당들에서 이제 도망치고 악당들 쫓아가기도 했는데, 이러한 그 다양한 모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할 수 있는 그 로봇을 만드는 게 저희 이제 목표고요. 그러면은 이 성룡 로봇을 만들면은 어디다 쓸 수 있냐? 아까 이제 박지원 교수님이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에 이제 참여를 하셨다고 했는데, 요게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다파 로봇 챌린지를 이제 모티베이션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지진이 크게 나와가지고 해일이 덮쳐가지고 원전이 이제 파괴가 됐죠. 그래서 원전이 이제 파괴가 되면은 기존에는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뭐 통로라든지 계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안에가 다 폐허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도 있고, 특히 이제 그 당시 로봇은 절대 이런 곳을 이제 통과를 못하죠. 그래서 저희 대신 로봇 성령이 안에 들어가서 이런 위험한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면은 정말 좋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굉장히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로봇들을 안에 진입을 시켰는데 결국에는 임무 수행을 못하게 됐고요. 요거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쓰던 팩봇이라는 로봇입니다. 팩봇이 실제로 그 원자로에 들어가서 촬영한 동영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재난 현장에서 로봇을 개발하게 된다면은 정말 좋게 쓰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그런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만든 게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양한 임무 수행이 있고요. 이 임무를 뭐 문을 열고 뭐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리고 그 장애물을 통과하고 이런 임무를 제한 시간 내에 이제 수행하는 것이 이제 목표였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1차 대회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계단을 올라가고 1차 대회 때 우승했던 팀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IHMC라고 2차 대회 때 우승했던 팀의 동영상이고요. 그래서 요거 동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숨겨져 있는 그 텍스트가 있는데 사실은 10배 정도 빨리 감은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찬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복잡한 장애물을 통과하려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 플래닝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 모션을 수행하면서 있어서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션을 되도록이면은 동적인 모션을 안 하고 굉장히 스태틱한 모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약 1m를 걷는데 1분 정도가 걸렸고요. 그 속도가 이제 1m per minute이고, 사람은 이런 거 통과할 때 거의 거침없이 걸 수 있죠. 그래서 1.2m per sec, 그래가지고 약 72배 정도의 속도 차이가 나는 그런 현상, 그런 2015년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박지원 교수님 팀도 참여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이제 그때 당시는 굉장히 로봇이 굉장히 불안하고 그래서 많이 넘어졌고요. 저도 여기 가 있었는데 정말 같은 로봇을 하는 공학자라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동영상에는 서울대 팀이 없기를 바라면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여튼 요 다파로 챌린지에서 우승한 팀이 이제 카이스트 팀이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은 한 44분 30초 내에 이제 완수를 했는데, 이 44분 가서 이제 태스크 임무 수행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이면은 한 2, 3분이면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정도의 태스크였습니다. 그래서
로봇 기술이 아직도 많이 모자란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그 대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그 최근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기술 발전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박정희 선생님 발표에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제 모션 플래닝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어를 어떻게 해냐가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보행 로봇의 모션 플래닝과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연구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족 보행 동물뿐만 아니라 사족 보행 동물들도 굉장히 다양한 모션들을 보여주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게 다람쥐입니다. 이게 미국 다람쥐는 한국 다람쥐보다 좀 더 커가지고요. 이런 그 장애물 코스 같은 거 굉장히 잘 통과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집 뒷마당에다가 이런 거를 설치하고 이 동물들이 어떻게 이 장애물을 통과하는지를 이제 지켜보고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지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 사족 보행 동물들도 현존하는 로봇이나 이런 보행 로봇보다 훨씬 더 다양한 모션 그리고 훨씬 더 동적인 모션들을 수행하면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행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능적인 그 모션 계획이나 그리고 그 모션이 있을 때 그것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제 제어기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박정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굉장히 좀 반복되는 주제일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던 매니플레이터 시스템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매니플레이터 시스템은 고정돼 있고 그리고 그 환경과의 인터랙션이 그 로봇 엔드 이펙터라 부르는 그곳에 집중돼서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조인트의 개수가 보행 로봇에 비해서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제어적 표면을 봤을 때 조인트가 적을 뿐만 아니라 모든 조인트에 그 구동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비교적으로 쉬운 문제에 속하고요. 보행 로봇에 비해서는. 그거에 비해서 이제 보행 로봇은 우선 베이스가 계속 움직이는 로봇이죠. 그래서 플로팅 베이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손 같은 이제 환경과 인터랙션 부분이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부분이 이제 환경과 인터랙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컨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환경과의 컨택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는 컨택의 종류라든지 이 개수가 계속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액추에이터의 개수가 훨씬 많고요. 조인트의 개수가 아까 휴머노이드는 이제 33자유도라고 말씀하셨고 보통 사족 보행 로봇은 12자유도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더 이제 제어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자유도에 다 구동기가 설치되어 있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로봇의 바디가 6자유도의 움직임을 가지는데 이 6자유도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6자유도의 모션을 이 컨택을 통해서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같은 거를 이제 언더 액추에이티드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제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거 얘는 사족 보행 로봇인데 이족 보행 로봇도 거의 똑같이 적용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행 로봇의 제어 인풋으로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 이제 조인트에 들어가는 토크가 있겠죠. 네. 그래서 사족 보행 로봇 같은 경우는 12개의 조인트 토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과의 접촉력,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가 있겠죠. 그래서 이 조인트 토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조인트 토크를 이용해서 환경과의 접촉력을 제어하는 게 보행 로봇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로봇이 플로팅 바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센터 오브 매스나 로봇의 바디의 이 오리엔테이션을 직접적으로 제어하려면은 환경과의 그 컨택력만 외력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에서.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조인트 토크라는 인터널 토크를 이용해서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를 제어하고 그럼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가 이 센터 오브 매스나 로봇의 오리엔테이션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라운드 액션 포스 같은 경우는 1초에 뭐 아까 박정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1000번이나 아니면 뭐 1초에 100번 이 정도 선택을 하는 계속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어 입력이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제어 입력은 이 발바닥을 어디다 위치시키느냐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발바닥에 컨택이 일어나지 않는 발바닥은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데 움직일 때 어디다 착지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제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스텝을 뛸 때만은 가능하겠죠. 네, 스텝을 뛸 때만 가능한 그런 제어 입력입니다. 그래서 풋스태핑도 중요하게 되고 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 로봇의 센터 오브 매스, 그러니까 질량 중심점과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나 풋스태핑 포지션을 이용해서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네, 이런 문제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족보행 로봇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적으로는 이 다리가 굉장히 가볍게 디자인이 되고요. 그 로봇의 바디에 굉장히 이제 무거운 그 컴포넌트들이 다 디자인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된 로봇을 수학적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면은 그냥 공중에 강체 하나가 떠 있는 그런 모델로 할 수 있고요. 이 강체 하나를 조종하는 게 이제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로 이 강체의 모션을 제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화된 모델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식처럼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 안 드린 제어 입력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런 보행 로봇 같은 경우는 컨택 시퀀스를 계속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션마다 그 컨택 시퀀스가 계속 달라지게 됩니다. 트로팅도 있고 바운딩도 있고 갤로핑도 있고 크롤링도 있고 이 컨택 시퀀스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게이트를 정의할 수 있고요. 이런 것도 그 굉장히 또 중요한 제어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행 로봇의 특징은 굉장히 많은 제어 입력이 있고 이 제어 입력의 종류가 또 다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제어 입력의 종류 그리고 제어 입력이 입력될 수 있는 타이밍 이런 것들을 잘 다 고려를 해서 이제 제어기를 설계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모델 베이스 디자인 그리고 최적화를 이용해서 주로 많이 그 제가 만든 하드웨어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주제는 아까 박정 교수님이 이 액추에이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액추에이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모터를 쓰이고 모터에는 이제 기어 박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어 박스를 설치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어비를 어떻게 설정하냐입니다. 그래서 기어비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기어비가 높으면 힘은 세게 낼 수 있지만 충격이 약하고 기어비가 낮으면은 힘은 약하지만 충격에 또 좋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중간에 이제 밸런스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최적화 문제로 포뮬레이션 시켜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푸는 최적화 문제는 액추에이터를 로봇을 만들었을 때 그 높이 점핑 높이를 최대로 하고요. 그러면서도 그 착지했을 때 충격을 미니마이즈 하고요. 그리고 토크랑 그 각속도 그 조건을 또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포뮬레이션 시킨 다음에 최적화 문제를 풀면은 거기에 맞는 기어 레이쇼와 그리고 모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선정된 기어 레이쇼를 로봇 시스템에 직접 적용을 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액추에이터를 이용해서 원레그 점핑 로봇을 만들면은 이제 뭐 앞으로 1.05m 정도 뛸 수 있고 사족보행 로봇을 만들었을 때는 뭐 위로 이제 60cm 정도 뛰는 그런 로봇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로봇으로 저희가 이제 실험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진 로봇을 이용해서 이제 모션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런 그 복잡한 모션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그거에 대한 연구입니다. 여기서 이제 동영상 하나 또 보여드리면은 아까 같은 경우는 obstacle course였는데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쓰면은 장애물을 통과해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거였는데
요것은 장애물 코스가 아니라 아예 먹이를 먹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입니다. 근데 사람도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그 경로를 이용해서 이 다람쥐가 이 먹이를 찾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는 옵스터클 코스인데 사람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이 경로로 이 다람쥐가 굉장히 쇼컷이죠. 이 쇼컷을 통해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창의적인 경로를 어떻게 로봇이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에서 연구를 시작한 거고요. 첫 번째로는 우선은 저희가 가야 될 우리는 그 그라운드 레이션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면 접촉력을 이용하게 되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골 에리어로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그 컨스트레인트로는 아무데나 저희가 발 지면의 풋홀드를 선택할 수는 없고 두 번째는 그 프릭션 콘이라고 그러죠. 이 수평력을 너무 세게 하면은 로봇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라운드 레이션 포스가 어떤 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모터 토크를 많이 못 쓴다. 모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건이 또 있습니다. 이건 토크 리밋 컨스트레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옵티마이저 문제로 포뮬레이션 시키면은 논 컨벡스 그러니까 컨벡스가 아닌 문제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박정희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로컬 미니마에 빠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로컬 미니마에 어떻게 빠지지 않고 이런 복잡한 모션 플래닝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메인 아이디어는 이게 논 컨벡스 문제지만 논 컨벡스 오리지널 문제랑 비슷하면서도 컨벡스 문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수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저희는 이 논 컨벡스 문제를 옵티마이저 문제를 믹스드 인티저 컨벡스 옵티마이저 문제로 바꿔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믹스드 인티저 컨벡스 옵티마이저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옵티마이저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된 방법이고요. 특히 이제 콤비네이터리얼 옵티마이저 문제를 풀 때 많이 이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메인 아이디어는 이 가운데에 보이는 게 이제 컨벡스 문제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논 컨벡스 문제인데 왜 논 컨벡스 문제냐면은 이 셋 자체가 생긴 게 논 컨벡스 셋이기 때문에 옵티마이저 문제를 여기서 풀게 되면은 쉽게 풀 수 있는데 여기서 풀게 되면은 로컬 모니마에 빠지기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메인 아이디어는 이거를 인티저 베리어블을 도입을 해서 이 인티저 베리어블이 0이면은 요거를 의미하는 거고 인티저 베리어블이 1이면은 요 용역에서 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이 이제 단순하게 두 개를 그러니까 한 셋을 두 개의 컨벡스 리전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훨씬 더 복잡한 그 에리어를 그 컨벡스 리전으로 바꿔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어떤 믹스 인티저 문제를 바꾸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믹스드 인티저 컨벡스 문제로 바꾸게 되면은 글로벌 옵티멀 솔루션을 구해주는 솔버가 현재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솔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컨스트레인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면 발력이 만족시켜야 되는 이런 컨스트레인트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프릭션 콘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액추에이터 토크가 이 지면의 이 그라운드 위치로 투영됐을 때, 프로젝션 됐을 때 지켜야 될 이런 컨스트레인트가 있고요. 이 두 개의 컨스트레인트를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의 인터섹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라운드 플러스는 이 파란색 안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이제 수학적으로 쓰게 되고요. 두 번째로 다리가 이제 두 개 있으면은 이 다리에 두 개에 해당되는 이 리전을 수학적으로 했을 때 민코스키 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민코스키 썸으로 두 개의 셋을 더해서 그런 피저블 셋이 결정되게 되고요. 그래서 두 개의 그 그라운드 레이션 포스의 합이 이 리전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모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민코스키 썸이 어떻게 다리의 각도가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제 출력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뭐 뒷다리만 닿았을 때, 두 개가 다 닿았을 때, 앞에만 닿았을 때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출력을 해서 이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러 개의 셀로 나눈 다음에 그 셀마다 믹스드 인티저 베리어블을 하나씩 어사인을 해서 문제를 포뮬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뮬레이션 해서 실제로 옵티마이제이션 그 알고리즘 돌려보면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장애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점프를 해야 되는데 로봇의 힘이 이제 모자라기 때문에 한 번에 못 올라가게 되고 이 왼쪽에 이 장애물을 이용해야지만 두 번 점프를 해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트라이렉토리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찾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0.9초 내에 찾을 수 있었고 실제 로봇에 적용시켰을 때 잘 이제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다른 형태의 장애물도 잘 통과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 이제 두 개를 했을 때도 잘 되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아까 말씀드린 이 스페이스 자체를 셀로 쪼갠다고 그랬는데 이 셀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되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법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샘플링 베이스드 메소드랑 이제 혼합을 하는 방식을 또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 베이스드 메소드를 혼합을 해서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스텝에 굉장히 복잡한 모션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정말 복잡한 트라이렉토리인데 여기 시작해서 여기로 가야 되는 실제로 뭐 로봇에 적용시키면 이런 식으로 올로 가게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다리만으로 우선 해보고 있는데 이러한 한 다리로 나온 트라이렉토리를 아까 인버티드 펜듈럼 모델을 말씀하셨잖아요, 박재인 교수님이. 그래서 이런 단순한 모델로 만들어진 트라이렉토리가 좀 더 복잡한 로봇의 그 모션의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만들어진 트라이렉토리를 더 복잡한 로봇의 옵티마이제이션에 웜 스타트를 하는 뭐 그런 식으로 또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트라이렉토리를 어떻게 로봇에다가 제어를 할 것이냐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 예측 제어기라는 그런 방법론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으시는 분 중에 이제 제어를 들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이제 로봇 제어 시스템을 보면은 시스템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제어기가 있는데 제어기에는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와 그리고 내가 현재 측정하는 스테이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어기 같은 경우는 보통 뭐 PID 제어기를 쓰든 논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 논리니어 제어기를 쓰든 어떠한 그 수식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수식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스테이트 그리고 내가 매저한 스테이트 그리고 내가 스테이트가 가면 좋은 그 디자이어드 스테이트 이 두 개의 펑션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제어에서는 이런 게 뭐 익스플리시트하는 펑션 폼으로 정의가 되는 형태였는데요. 모델리스틱 제어기의 메인 아이디어는 요것을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바꾸자. 네. 옵티마이제이션을 바꾸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익스플리시트 펑션 폼이 없어서 속도가 느려지긴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컨벤셔널한 제어기 방법론의 최대 단점은 컨스트레인트 같은 것을 잘 핸들링 할 수가 없습니다. 컨스트레인트가 뭐냐면은 모터 토크가 어느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다리를 원하는 시간에 뛸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수학적으로 컨스트레인트인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기존의 옵티멀 컨트롤 방법을 쓰면은. 근데 MPC 제어기를 쓰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코스트 펑션을 정의하고 로봇이 꼭 지켜야 될 그런 제한 조건 같은 거를 컨스트레인트 포뮬레이션으로 포뮬레이션 시킨 다음에 이것을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으로 그냥 푸는 겁니다. 근데 이 옵티마이제이션 풀 때 중요한 중에 하나가 미래를 예측하면서 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코스트를 정의하고요. 근데 코스트가 제로부터 라지 t,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인풋, 그러니까 미래까지 보통 이런 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보통 0.3초나 0.4초 정도의 미래를 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이런 스테이트들은 당연히 물리적인 방정식을 만족시켜야 되고, 그리고 컨스텐트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이런 옵티마이저 문제를 이게 저희가 0.3초 정도를 앞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선은 내가 현재 이 스테이트에 있으면은 0.3초 앞을 보면서 풀게 됩니다. 네. 다 풀고 그다음에 처음에 구한 이 컨트롤 인풋 선택을 해서 로봇에 입력을 가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샘플 타임으로 넘어가고요. 다시 또 0.3초의 옵티마이저 문제를 또 풀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옵티마이저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서 제어 입력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옵티마이저 문제를 실시간에 풀어야 되니까 옵티마이제이션을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좋은 컴퓨터가 또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지금 이 MPC 제어기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가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제어 엔지니어인 그 스컷 퀸데스마 박사가 발표한 유튜브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MPC 그 알고리즘을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순한 모델로 되고, 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로봇에 적용시키려면은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을 이제 디스크리트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고 이런 디스크리트 선형 문제로 바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옵티마이저 문제를 푼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옵티마이저 문제를 포뮬레이션을 시키면은 그 컨벡스 문제가 되게 됩니다.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네. 그래서 컨벡스 문제로 바꾸고 해서 풀게 되고 이런 QP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빨리 풀어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1초에 100번을 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데 이 사이즈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X 베리어블의 개수로 보면은 약간 210개의 베리어블을 가진 옵티마이저 문제로 바뀌게 되고요. 이런 것을 이제 0.01초 내에 풀어야 되니까 이 옵티마이저 알고리즘도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중에 하나는 이 로봇의 오리엔테이션을 나타내는 데 있는데요. 이런 거를 오리엔테이션이 보통 로테이션 매트릭스라는 걸 쓰는데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3x3 매트릭스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그 수학적으로 좀 설명하면 깊게 들어가면 좀 힘들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3x3 매트릭스 베리어블을 보통 3x1이나 4x1로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시키고 이거를 이제 스테이트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옵티마이저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의 오리엔테이션을 3바이언 벡터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 3바이언 벡터의 표현이 이게 글로벌한 표현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3x3 매트릭스랑 3바이언 벡터 사이에 매핑이 있는데 서로 이 매핑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 네,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보통은 로봇이 걸을 때 그냥 오리엔테이션이 이렇게 되겠죠. 사족보행 로봇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핑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이런 오리엔테이션에 가장 먼데 위치시키고 제어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걸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로봇이 이런 다양한 모션을 수행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매핑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그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의 문제 때문에 로봇이 스테이빌리티가 깨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요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라뉴레이션 포스가 굉장히 불안정해지죠.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3x1 리프레젠테이션이 이제 오일러 매핑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쓰면 그렇게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에 보면은 이제 리그룹 티오리라고 있는데 이 리그룹 티오리가 이런 3x3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위한 그런 그 수학적인 그 도구들을 좀 제공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 MPC 문제를 임패시 문제가 이제 옵티마이저 문제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3x3 매트릭스,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들어간 이 옵티마이저 문제를 푸는데 그 리그룹 티오리에 있는 툴을 이용해서 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은 이제 오일러 앵글이 아니라
좀 더 그 리그룹 비율에서 정의된 그런 파라미터를 바꾸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수학적인 뭐 그레디언트라든지 헬시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하는 수학적인 그 또 오퍼레이션들을 다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옵티마이즈 문제를 풀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깊이 설명 또 하면은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옵티마이즈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 옵티마이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처음에 이제 내가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이터레이티브하게 풀 때 서치 디렉션이 한 번 나오게 되고 그러면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럼 다음 스텝에서 또 이동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서치 디렉션을 이터레이티브하게 풀어서 점점 옵티멀 포인트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 서치 디렉션을 푸는 문제가 결국에는 어떠한 그 리니어 이퀘이션을 푸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파이 곱하기 델타 x는 b. 그러면은 우리가 델타 x를 구하려면은 파이를 이제 인버스를 취해야 되겠죠. 인버스 오퍼레이션. 근데 이 파이 매트릭스 자체가 약 크기가 500 바이 500 바이 500 정도 되고요. 그래서 500 바이 500 매트릭스를 인버스로 취하려면은 이제 복잡도가 500의 3승에 비례하게 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0.01초 내에 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인버스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파이 매트릭스의 이 스트럭처를 수학적인 스트럭처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스파르시티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이 파이 매트릭스를 보면은 이 하얀색으로 표현되는 공간은 다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엘리멘트가 없는 거고요. 이 컴포넌트가 있는 곳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제로가 굉장히 많고요. 논제로 컴포넌트가 몇 개 안 되는 그런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이 논제로 컴포넌트가 여기에 공간적으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잘 이용을 하면은 이 파이 델타 x 이퀄 b라는 이 이퀘이션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걸 수학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풀 수 있나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저희 나름대로 QP 솔버를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적용시키는 영상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고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스테빌리티가 깨지고요. 저희 방법론을 이용해서 MPC를 포뮬레이션 시키면은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도 네. 아까 말씀드린 이 매핑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는 이제 싱귤러리티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싱귤러리티 프로블럼을 해결해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뮬레이션에 적용시키면은 다양한 뭐 갤로핑 그리고 트로팅 지금 보면은 컨텍스트 시퀀스가 계속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페이싱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바운딩. 네. 이런 다양한 그 로봇의 게이트들을 다 하나의 제어기로 네, 안정시킬 수 있었고요. 또 재밌는 거는 뭐 호핑 로봇이든지 뭐 2족 보행 로봇, 3족 보행 로봇, 4족 보행 로봇, 심지어는 뭐 5족 보행 로봇까지 그 다리 개수만 잘 넣어주면은 하나의 제어기로도 다 제어가 되는 것을 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로봇에 이제 적용시킨 거고요. 요거가 아까 보여드린 그 로봇 그 모터로 만든 로봇이고요. 지금 크기가 길이가 한 30cm 정도 됐는데 속도가 한 1m/s, 사람이 한 걷는 정도 속도로 걸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장애물들이 있고 굉장히 불안한 지형에서도 잘 걷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싱글라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지점을 지나가게 되면 로봇이 이제 스테빌리티가 깨지게 되는데 이 모션 같은 경우는 180도로 플리핑해야 되는 모션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이제 제어하는 순간에도 이 싱글라 포인트를 지나가게 되는데 뭐 그런 것도 문제없이 통과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 같은 경우는 여러 상황에서도 제대로 잘 되는지 로버스티니스를 좀 체크를 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 강화학습도 이제 MPC 기존의 방법인 MPC랑 섞어서 이제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MPC로 기본적으로 로봇을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강화학습으로 발바닥을 어디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컨택 시퀀스를 강화학습으로 찾는 그런 복합적인 제어기를 좀 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화학습을 또 연구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PPO, Proximal Policy Optimization 알고리즘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environment 같은 경우는 그 라이심이라고 그 카이스트의 이제 황보재민 교수님이랑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개발한 동력학 시뮬레이터 툴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보행 그 강학습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로봇을 이제 푸시된 상태로 이니셜라이제이션 시키고요. 그럼 굉장히 빠른 벨로시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안정화 시키냐, 뭐 그거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푸시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잘 그 발의 풋스텝의 위치를 찾아내서 안정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넘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굉장히 강하게 푸시를 당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험지 보행입니다. 그래서 걸을 때 이제 밑에 그 어느 정도 요철이 있어도 로봇이 잘 극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강학습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러프 터레인이고요. 계단형 터레인이고. 그래서 이제 강학습을 이용해서도 그 MPC랑 이제 강학습, 뉴럴 네트워크 베이스드 컨트롤 두 개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연구도 좀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톡이 좀 일찍 끝나게 됐는데 감사합니다.